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을 못 봤는데 국토부에서 뭐 공급 방안을 발표를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공급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급 방안만 발표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묶어가지고 발표를 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서울은 부동산이 주택이 부족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왜? 통계를 잘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네. 저 일단은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울은요 2017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3.3%로서 가구수보다 주택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서울은 96.3%로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은 주택 공급에 대한 압력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근데 일단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네. 저는 주택 보급률이란 개념 자체에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가구 수를 보는 기준, 주택 안에 넣는 기준이 그때 달라요. 맞아요. 과거에는 오피스텔 뭐 안 넣다가 이제 지금 1인 가구 넣다가 그 모집합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서 이 통계 자체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기준으로는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0명당 주택 수가 몇 개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많으냐 적으냐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디테일하게 통계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서울은,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쟁이 있었던 나라라서 6.25 이후에 집 지어진 시절,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으로서 효용을 다하지 못하는 주택들도 있고 맞는 주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N지 아닌지, 그렇죠. 예를 들면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이나 뭐 기숙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제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몇 명당 몇 개 이런 어떤 납득할 만한 그것도, 그리고 기준으로 따질 때도 언제 이상 지어진 이제 뭐 연차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주택의 효용이 되는 것 기준으로 봐야지 서울 안에 주택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서울 안에 주택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저는 정의하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별개로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이제 요번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정부가 서울시한테 그린벨트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거 갖고 계속 협의했는데 서울시는 안 내놓고 결국 지금 쥐어 짜내서 어디 주차장 용지 아파트 몇백 개 짓겠다, 어디 유수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안 될까, 뭐 철도 용지 임대 아파트 지어 공급하겠다, 뭐 있는 땅 없는 그냥 유유부지들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온갖 곳에다 다 지어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그런 주택들이 분양용 주택이겠느냐. 여기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주택이라는 게 대부분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얘기한 10,000호의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서울시가 쥐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 공급 물량 정도다. 뭐 이제 그런 평가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주택 보급률에 대한 통계 기준은 사실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냐 안 넘었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낮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지방보다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급 계획은 매우 미온적이었다라는 얘기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시는 여기다 써놨는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격 때문에 정책을 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정부는 네.
부동산 가격을 때문에 정책을 피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책을 피는 것 같진 않아요. 남의 일인 거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서 용산 개발, 여의도 개발 안 한다고 하고 네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몇몇만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요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저께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5월 15일 날. 뭐냐면 4월 달에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주택 정비역 재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을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30년까지 서울시가 앞으로 주택 정비역, 그러니까 옛날 주택 재개발이에요. 이제 이런 형태로 할 때에는 과거와 같은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지향하고 보존을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재개발 사업의 모델을 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일단 좀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전면 철거 재개발이 안 나오겠구나. 앞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되겠구나. 일단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에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부분도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부분 이제 이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립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저께 발표한 내용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을 2030년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꼭지가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아까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그 보존과 함께 이렇게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지향하겠다, 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이나 그러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장 재개발 사업, 과거에 도심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도심 재개발 사업은 우리 광화문, 을지로 이런 데 가면 그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공장터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이제 공장 재개발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뭉쳐서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발 안으로 들어오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업 지역 또는 일반 상업 지역에 아파트를 재개발을 할 때 주택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억지로 막아놓고 아니 도심지 안에 일반 상업 지역에다가 왜 자꾸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방향하고 뭐가 이게 재개발할 때는 주택 공급 측면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보완되게끔 하고 주택 공급은 도심지 안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뭔가 언밸런스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요? 그 내용의 뼈대가 결국 뭐냐면 그 뼈대가 지금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주택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서울시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기존에 주상복합 짓기로 했던 데들 또는 오피스 빌딩 짓기로 했던 데들을 주거 비율을 최대한 높여주겠다. 대신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주거 비율도 높여주고 용적률을 높이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주택의 면적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이런 사업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 2030 안을 갖고서 내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도심지 안에 있는 이런 일반 상업 지역이나 무슨 뭐 을지로라든가 이런 지역의 토지들은 그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얘기에 따르자면 앞으로 임대 아파트가 많이 껴있는 주상복합촌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 계획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래에 이 조금 생각해볼 이슈가 뭐냐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을지면옥 사건 비롯해서 그 옆에 이제 세운 4구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근래 세운 4구역이 분양 신청을 했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 복합 개발하는 데예요.
근데 옆에 종묘가 있어서 고층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층 개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짓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아닌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SH입니다. 그러니까 SH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이 분양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분양 신청률이 36.5%였어요. 40%땅 갖고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36명 정도만 분양 신청을 했고 나머지 65명은 청산 받겠대요. 청산 가격도 너무 작은데 나는 분양 일단 안 받을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률이 이렇게 낮으면 결국 그 60몇 퍼센트의 사람의 물건들은 청산금을 돈을 자금을 끌어와서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일반에 분양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사업이 가야 되는데 음. 아파트면 분양이 되죠. 그렇죠. 근데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쪼개가지고 분양이 잘 될 거다. 건설회사가 결국은 그거 분양되는 돈 받아가 건축비 받아가야 되는 건데 사업의 성패를 자신하게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구역 같은 경우도 아마 정비계획 다시 변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갔지만 지금 서울시가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주거 비율을 높여주고 임대 아파트 용적률을 끌어올려서 가는 그리고 아파트 한 채 받으세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이 도심지 안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들은 대부분 다 큰 변화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주택 공급 얘기하다 약간 흘렀는데 서울시에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이 방향이 제가 옳다 지지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흐름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차라리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양지의 아파트 좋은 주거 지역에 만들어야지 상업 지역에 임대 아파트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그런 고밀도 고밀 개발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은 당장 뭐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그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가득 껴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도심 안에 계속 생기게 되면 지금은 밑그림을 그리기 전이니까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건물들이 노후한 상태에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일부는 임대 아파트 들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부는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그렇죠. 되는 거고 일부는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도심지 안에 광화문 한복판 안에 집들이 그렇게 있는 거라고 하면 적절한 토지의 활용일까? 굳이 그게 거기에 주택들이 있어야 되는 데인가? 이제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소장님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얘기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전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네. 방식이 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공급 방안이 과연 효과 있는 방안이겠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엄청나게 얘기가 커져서 지금 2030년까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급히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국토부하고 힘겨루기 위해서는 승한 것 같아요.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갔으니까. 반면에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카드가 발표가 됐는데 공급안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시가 그리는 장기적인 주거의 방향이 결국은 임대 아파트의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고 수차례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30년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한껏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또 내년 말에 발표된다고요?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편으로는 뭐 하시는 말씀만 들어보면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지어진 주택들이 정부가 쥐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 확대하겠다. 이 지금 많은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발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실무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뭐 엔지니어들 그 안에 이제 그 말 그대로 머리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SH가 이제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전세 그래서 중대형 평형의 장기 전세 주택은 앞으로 안 한다 그랬고, 그럼 이제 그건 월세로 돌리거나 뭐 매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지금 SH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모일 것이냐. 저는 그 배려 계층들에 대한 주택 공급 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할 거고, 도심 제한에,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도심 제한에 지어지게 되는 이렇게 용적률 늘려서 받게 되는 임대 아파트가 중대형 평형 아파트겠어요? 아닐 거라고. 중형 평형 아파트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들, 도심 제한의 소형 평형 아파트들을 많이 서울시가 확보하고 도심 제한에서 수요할 이 사용 그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시프트라든가 장기 전세 주택에 깔려 있던 것들은 회수해가지고 이런 거 매수하는데 써서 도심 제한에 소형 주택들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쪽에는 공급할 수 있고, 또 표랑도 시키려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커져서 마무리시키겠습니다. 겁나는구나. 네. 아니야, 아니야, 겁나는 거 아니고. 겁나는 개념이 아니고.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밤새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다뤄봄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별별수단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텐데 요새 이슈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